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면희의 제3정치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정치의 관점에서 보는 경제 민주화의 해법, 기업 생태계와 몬드라곤 공동체 그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1시간 동안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면희 공동선 제3정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네, 한 주간 그냥 또 정신없이 네. 대부분의 분들처럼, 그리고 이제 9월 이제 성큼 다가왔으니까, 예. 또 이제 가을에 네. 해야 할 것들도 이제 네. 이렇게 준비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태풍 볼라벤과 또 댐빈 두 개의 태풍이 한 주간 사이로 이렇게 와서 사실 지금 전남 지역은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다, 이런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태풍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 형태의 수해 피해 또는 센 바람으로 인한 네. 낙과 이제 피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들 이겨나가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예.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년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2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수십억 이렇게 피해 입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국가와 공동체 차원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보완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이죠. 예. 이런 자연재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들이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1차적으로는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오늘날의 태풍은 위력이 증폭되어 있고, 네.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네. 그럼으로써 있게 되는 피해는 이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요인과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도시에서 좋은 에어컨을 빵빵 틀어대면서 승용차를 끄는 이런 사람들이 쓰는 석유와 같은 제품 때문에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야기되는데, 이 기상 이변 때문에 태풍의 횟수가 늘어나고, 네. 또 태풍의 위력이 증폭되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입는 개인들의 피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국가가 좀 더 이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이제는요.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태풍은 보기에 따라서는 인간 사회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네. 태풍 오기 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적조가 심했어요. 그렇죠. 예. 강에서는 적조, 네. 바다에서는 녹조. 근데 강에서 녹조, 바다에서 적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거꾸로 얘기했네요. 네네. 근데 태풍이 이제 불어줌으로써 네. 비를 많이 뿌려줘서 강에서의 녹조는 네. 사라지고, 또 이제 바다의 이제 적조 현상도 한번 이렇게 수년 동안 태풍이 안 불게 되고 인간의 문화적 오염 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는데, 이걸 뒤집어 버리면서 한번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또 안 불어도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불긴 불되 네. 인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 어쨌든 개인도 노력하고 국가는 더욱더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태풍은 어쨌든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어떤 자연 현상이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 사람들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우리 제3정치 사실 말씀을 많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결국은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원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경선은 계속 약간 좀 진흙탕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경선 관련해가지고 관전평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민주당 경선이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네. 것 자체는
어쨌든 축하해줄 만한 일이고요. 지난주에 네.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 관련해서 네. 승복하지 않는 네. 예를 들어서 이 비문 진영에서 네. 그때 아마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경선 보이콧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근데 네. 그때 제가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다. 작은 문제를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큰 문제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건강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작은 문제는 작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네.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건데, 그거 사소하게 구조적으로 이야기된 거다. 네. 그거는 이제 바꿔 들어가면 되니까요. 예. 그러면서 지난주 얘기 드린 이후에 네. 곧바로 민주당 경선이 정상화됐죠. 네. 거기까지는 뭐 잘 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경선되면서 역시 예측했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 진영이 네.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를 얻고 있는데, 네. 그건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아마 국민적 호감이 네. 높고 또 민주당 내 지지도가 높아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이제 조직적 결집이 문재인 후보를 유리하게 끌고 간 측면도 있는데, 네. 그것이 갖는 염려는 문재인 후보는 뭐 인품으로도 훌륭하시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이제 뭐 특보로서 네. 이제 수석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해온 이제 국정 경험을 갖고는 있지만, 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자, 충실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20, 30대의 다수가 절망에 빠질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는 적죠. 그래서 다수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해서 계속 차별받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악화될 정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그러면서 재벌그룹은 팽창하는데, 이게 비단 MB 정부에서만 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 DJ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화된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우리 사회의 총체적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청되는데, 과연 문재인 후보가 그런 리더십에 적합한 것인지, 국정 경험은 있다 손치더라도 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네. 민주당은 아마 집권당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어두운 전망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자대결 구도나 또 양자대결 구도에서 보면은 결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독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안철수 원장 정도가 이제 좀 1대1 상황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시고 상당히 광폭 행보라고. 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에는 뭐 박근혜 후보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측근들이 또는 정책 참모들이 이제 자기들 지평 안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다변화되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보 자체가 민주당도 어쨌든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거 뭔 일이야라고 여겨질 정도로 선별적 복지가 기껏해야 보수당이 복지 정책의 수준이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보편적 복지에 이렇게 다가갈 정도로 문이 일지언정, 네, 그러면서 뭐 생애 맞춤형 복지 정책을 어쨌든 현란하게 낼 뿐만 아니라 중수부장을 역임했던 안두희 대법관을 영입한 데서 본 것처럼 과거 차떼기 정당의 불명예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이 있으면은 어쨌든 이 추상같이 어쨌든 문제를 드러내서 어쨌든 진영 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배제하겠다, 네. 이런 태도도 취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예를 들자면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영입해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또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 또 비대위원으로 불러들여서 어쨌든 자유주의에 의거해서 정치를 좀 펼치겠다. 네. 이런, 그러니까 적어도 반쪽짜리 자유주의, 절름발이 자유주의가
좀 제대로 된 자유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제일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는 정책 행보를 취하고는 있어요. 네. 그 일환으로 뭐 예를 들자면 전태일 네. 열사의 어쨌든 그 모서도 이제 이렇게 그 기념관도 이제 참배를 하려고 했었죠. 네. 네, 참배를 하려고 했었고 그런 행보를 취하는 데 반해서 예. 민주당은 좀 여전히 복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네.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네. 뭐 박근혜는 뭐 박정희 독재자의 딸 이런 네거티브한 측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네. 이래 갖고서는 제가 볼 때 그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 점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예를 들어 새누리당 대표의 행보는 어쨌든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네. 행보를 취하고 있다. 예.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가 결국은 결정이 나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나도, 결과적으로는 장외 제3지대에 있는 뭐 안철수 원장이라든지 또 최근에 회자되는 또 뭐 정운찬 동반선장위원회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어쨌든지 간에 또 한 번 이렇게 연합의 구도를 그려 나가야 되지 않느냐. 과연 이러한 그림들이 현실화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일단은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안철수 서울대학교 원장에 대한 지지도이긴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기존의 제일 정치 세력이었던 전륜발이 자유주의에 네. 의거한 보수 우파의 정책을 갖는 국민적 실망감이 한편으로 있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2정치 세력으로서 평등의 가치와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서 정책을 요리하겠다라고 나선 그래서 DJ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집권했는데 역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요. 오히려 국민에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좌절을 안겨줌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서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가 싫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두 정치 집단에게 실망을 하게 된 제3지평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정치적 시민들이 안철수 환호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싶은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이제 경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그 이 절반의 완성에 불과한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나머지 절반은 이 제3지평과 연합하거나 결부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안철수 원장의 행보에 민주당이 네. 그 이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비극적인 신세에 사실은 놓여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있지 않고 장외에 있는 안철수 원장에게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나타나는 격이 됐죠. 예. 그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독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뭐 저도 이제 자세히는 뭐 못 들었는데 네. 그 독자 출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죠. 네. 지난번 책으로 펴낸 안철수의 생각 네. 자체가 그래도 국정을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준 전문가적 상식에서도 비교적 건강한 상식을 담고 있다. 네. 이런 정도라면은 뭐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시비를 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정치적 식견이 사실은 우리 사회 문제를 풀 정도로 깊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 비전으로까지 사실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정치적 비전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한 가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런 정치적 식견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국정 운영할 때 이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정책 그룹을 비롯해서 또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당적 지지, 네. 이게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동의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겨지고요. 네. 다만 오늘 그 이제 일부 언론 이 보도이긴 한데요. 네. 이게 헤럴드 경제 신문에서 나온 건데 네. 이게 얼마만큼 진실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안 원장이 이제 독자 출마를 하되 네.
그 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그 무당, 네. 즉 당을 갖고 있지 않고서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어쨌든 예측되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요즘은 안철수 원장과 관련된 보도가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네. 이게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만일 그 정당과 무관하게 정치를 펼치면 좋긴 하지만 네. 현실 정치에서는 이제 이 정치적 식견 그리고 이제 정책을 네. 펼쳐나가는 데는 무수히 이렇게 어려움, 네. 그렇죠? 난관에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나리오 검토 시나리오의 하나에 불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부와 국회가 사실 완전히 따로 놀게 되는 그러한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제 당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네. 여러 예를 들어서 정파 그룹이 됐던 또는 네.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입장을 어쨌든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룹들, 네. 집단들과 소통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비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작은 단위에서 길게 보면서 소통하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현실 정치가 국제사회에서 그냥 그 격변하는 상황에서 소통하면서 그 소통의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기다릴 여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약간 부족한 부분은 소통을 토대로 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이게 가능할 수는 있지만 네. 뭐 상당 부분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여러 집단 모여서 이 문제 갖고 논의해 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합의 도출해서 집행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하세월이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그렇게 한가로운 직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부 그 최근에 거론되는 이런 여론은 사실 조금 뜬금없는 네. 낭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사실 이번 대선 국면이 참으로 역동적이고 상당히 그 불확실한 시점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성 정치의 또 한 번 이제 87년 이후에 시스템이 거의 이제 끝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정국에 지금 저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13년 체제라고 하는데 네. 바람직하기로는 그 우리 사회가 그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예. 이제 들여다보면 그 기존 정치 패러다임의 위기 때문에 조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따라서 그 2013년에 가능하다면 네. 기성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래서 그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이 네. 약이 된다면 2013년은 한국 사회의 희망을 네. 그렇죠?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질곡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죠. 그렇죠. 예. 사실 거의 지금 87년 체제라고 한다면 거의 한 25년 이상 된 25년 정도 된 체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참 그 단추를 어떻게 꿰야 할지 참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2013년에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어떤 그러한 정치 체제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좀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제 공동선 재산 정치라는 어떤 그 단체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는 좀 정치의 패러다임이나 어떤 그 철학적 기반이나 지향하는 부분이 지금 기성 1, 2 정치 민주당, 새누리당 이런 구도를 좀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여러 차례 하셨죠.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초등학생들 성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부녀자 성폭력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아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정치 환경이 공동체 붕괴를 초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진단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제3정치가 뭡니까라고 물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첫째는 제1정치 세력에 끼지 못하고 제2정치 세력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정치 권력을 좀 향유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3당으로 나타나는 제3정치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은 철학 없는 제3정치이기 때문에 권력적 탐욕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 제가 얘기 드리는 제3정치는 이제 정치 철학에 의거해서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정치 철학이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다르다. 그러면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제3정치 색깔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선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 제2 나영이 사건, 네. 즉 아동의 성폭행 사건이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제1정치, 제2정치, 제3정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아동의 성 문제를 제2정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볼 거냐? 기본적으로 제1정치는 어떤 것을 금과 옥조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자유주의를 금과 옥조로 여긴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때 자유라는 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이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성문화와 관련해서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1정치, 자유주의 정치 풍토 속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성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문화적 향유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음란물도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음란물도 보면서 성적으로 개개인이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즐기겠다는 데야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심화된 미국 사회에서 이 성문란이 아주 심화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토대로 해서 이 음란 비디오나 이런 음상 이런 것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네. 자유주의 제1정치 세력은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사실은 책임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나영이 사건, 제2나영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네. 문화적 여지를 정치적으로 열어둔다. 네. 제1정치 세력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반면 제2정치 세력의 여당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수 여당은 네. 예. 보수 여당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사실은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 망언을 비롯해서 그렇죠?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하단 예. 말이에요.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요. 네. 거기에 비해서 그럼 제2정치 세력으로 넘어갔을 때 제2정치 세력은 역시 중시하는 가치가 평등주의의 가치거든요. 네. 평등주의 가치는 개인 하나하나가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마다 성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근데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성적으로 내몰려서 매매춘을 하게 된다면 그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네. 그래서 여성 집단, 페미니즘 집단의 후원 속에 평등주의 가치 세력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서 매매춘을 금지시킨 겁니다. 네. 여기까지도 옳은 거예요. 네. 매매춘 금지시켜야죠. 여성에게 가난하다는 이름으로 성적 노예가 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쪽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몰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2평등주의 같이 좋긴 한데, 문제는 제2정치 세력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놓고 나면, 규제로만 끝난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되면, 예. 20대, 30대 청년들이 자유주의에 노출돼서 비디오 음란물을 보고 인터넷 속에서 그걸 많이, 근데 20, 30대쯤 되면은 생물학적으로 왕성하거든요. 그렇죠. 생물학적 욕구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또 다른 한편 문화적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인간은 문화적 자연인이다. 네. 즉 문화인이면서 자연에 의지하면서 그 생명 부양 체계에 예를 들어서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네. 그래서 이 문화적 자연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연인이라는 부분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대와 같은 왕성한 시기에는 생물학적 욕구가 끓는데 제일 정치 세력이 들여놓은 음란 영상물과 인터넷 매체를 보다 보면은 그냥 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 결과 어처구니 없죠. 네. 얼마 전 사건이죠. 네. 이불에 그쵸 쌓여 있는 초등학교 1학년 A 양을 그쵸? 이 젊은 청년이 이
나주에서 일어난 거죠. 네네. 데려가서 이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네. 거기에 방치해놓고 버려두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멀리 가면 2008년에 교회죠. 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무참하게 성폭행하고 그리고 이제 살해를 한 이게 나영의 사건 아닙니까? 그죠? 이게 2008년에 있었고 2012년에 나주 사건 그리고 지난 또 7월이었죠. 경남 통영에서는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 소식입니다. 임산부 8개월 됐는데 성폭행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 남성들 일부가 그 음란한 성문화에 많이 노출돼서 성적인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데 자유주의는 헷갈려 두고 있고요. 평등은 평등적 권리만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규제만 하고. 그렇죠. 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은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 제3정치는 뭐냐? 네. 제3정치는 이거거든요. 공동의 선을 제도적으로 실현하자. 근데 이런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공동선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성폭행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사회를 적어도 지향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개개인들에게 그렇죠? 성적인 욕망을 막 들춰내는 성문란 문화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상대방 즉 남성이 여성을 볼 때 또 역시 배려와 존중. 근데 이런 것은 아름다움, 덕행, 미덕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미덕 프랑스 혁명 때 나왔던 박애, 네. 하면이가 얘기하는 인애와 네. 같은 이런 자세를 배양하는 문화를 갖고 있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제일 정치 세력이 들여오는 성문란한 문화 속에서 제1 나영이, 제2 나영이, 제3 나영의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2 정치 세력은 해법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매매춘 금지, 여기까지만 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3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쵸 공동체가 건강해지도록 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기심과 사악한 욕망은 내려놓고 네. 그쵸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덕의 행복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인애의 가치를 갖도록 육성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이식시키는. 따라서 공동선이 구현되어지는 사회로 갈 때만 제2 나영이 사건, 제3 나영이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다. 바로 이 한 가지 사례만으로도 공동선 제3정치가 갖는 네. 특성은 드러난다. 네. 그리고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음란한 비디오 영상 매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공적인 제도를 토대로 해서 위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런 음란물을 구태여 보지 않더라도 그렇죠?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공동선이 제3정치를 토대로 해서 사회 제도화로까지 가야 할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나영이와 같은 유형의 피해자가 없거나 적어져가는 사회가 네.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러한 성폭행 문제들이 대부분 멀리 사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막 대낮에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 이제 이웃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도 개봉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더 무서워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웃 사촌이 아니라 적대적 관계로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고 이웃이 두려운 존재가 돼버리는 좀 그러한 좀 공동체 붕괴가 심각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붕괴할 때 제일 정치 세력의 자유주의 컨셉은 무연고적 자해 컨셉이거든요. 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 많이들 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끝까지 읽고 그 내용이 뜻하는 바를 알아채는 분은 극히 적어요. 샌델이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는 무연고적 자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대방을 이용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이쿠, PC방에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아이의 엄마가 여기 왔네? 네. 그러면 그 아이는 혼자 있겠네? 그래 몰래 빠져나가 갖고서 그 아이를, 그쵸? 이불 채, 보쌈해 갖고 와서 다리 끌고 가서 성폭행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공동선 제3정치는 무연고적 자아가 아니라 연계적 자해 정치인데 연계되어 있는 상대방을 어떤 태도로 볼 것이냐. 그럴 때 인애, 그렇죠? 자비,
그렇죠? 이런 시각으로. 네. 그래서 사람들 각자가 공동체의 관계적 덕목을 아름답게 그렇게 되면 성폭력이 일어나는 사회가 아니라 성폭력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전통이 조성되는 그렇죠? 그런 문화가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옆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내 딸이다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여성들은 뭐 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나랑 전혀 관계없는 뭐 그냥 타자로 이렇게 딱 인식해버리니까 남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3정치로 이제 교육을 보면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 간의 협동심을 중시하고요. 네. 협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와 존중토록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커서 간 사회인들은 상대방을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네. 자유롭게 일어나는 예. 이런 것인 반면 네. 지금처럼 무연고적 자아 속에서는 경쟁적 교육만 일어납니다. 네. 따라서 경쟁적 자아로 변모가 되죠.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기심에 그득한 사람으로 갈수록 커가면서 이런 성폭행과 같은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그 제3정치 시각 갖고 교육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그들이 사회 나갔을 때 어떤 행보를 하는 것과 직결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3정치의 시점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은 또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좀 돼야 되는데요. 그럼 제3정치에서에 있어서의 경제관이 있다면 또 그것도 역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풀어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1정치 세력은 네. 이제 자유주의에 의거해서 영리 활동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네.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가 출현되고 신자유주의 이제 경제 제도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각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만 영리 활동을 하면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거나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이익이 되면 뭐 속된 말로 뭐 돈 되는 일이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뭔 일인지 저지르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네. 대기업이 됐던 재벌이 됐던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했는데 저거 상품화하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술을 뺏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죽어가게 만들어 놓고요. 뭐 심지어는 직원 빼가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재벌그룹과 대기업은 커가지만 중소기업은 커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제1정치 자유주의 예를 들어서 경쟁체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문화가 그 환경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봐서 자연을 수탈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네. 영화 아바타가 보여주는 것처럼 네. 그런 인간의 문화는 지속 가능할 수 없어요. 그렇죠? 파멸로 미끄러지죠.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재벌 그룹이 중소기업 죽이고 심지어 동네 상권까지 죽이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하게는 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가져야 할 사람, 그 다음에 동네에서 서민들의 일자리가 있어야 할 이런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이렇게 되면 구매력이 상실되거나 떨어지는 걸 뜻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재벌이나 대기업의 제품 판매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되는 기업을 환경으로 보면 안 되겠네. 기업을 공동 사회 구성원, 즉 경제인들 간의 유기적 연결관계로 봐야 되겠네. 이렇게 보면 이건 기업 생태계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생태계가 된다. 그렇죠. 예. 기업 생태계로 보면은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술력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건강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네. 동반성장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맥락을 모르면 네. 동반성장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재벌그룹이 대기업이 지나치니까 약간 시혜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베푸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네. 그렇게 가면 잘못 가는 겁니다. 네. 제대로 가려면은 기업과 기업의 관계도 생태적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부메랑으로 해가 돌아오니까 다른 쪽도 건강하게 살리면서 이쪽도 살아야겠다. 네. 이런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지금 돈 잘 버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데 나는 경쟁력이 있는데
너 작은 기업 너네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근데 왜 내가 번 돈을 자꾸 나누라 하냐. 이렇게 보는 거는 환경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저분이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잘 되고, 또 직원들도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이게 생태계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예. 양질의 네. 기술력을 갖춘 예를 들어 부품이 납품이 되고 네. 그것이 이 여러 곳에서 납품이 돼서 그걸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네. 대기업이나 해서 자동차를 완성해 갖고 바깥에 이렇게 되면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상태로 네. 그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기술력을 중소기업 걸 자꾸 빼앗아 버리면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으로 그렇죠? 그것을 사실은 종속시켜 버리면 그런 유형의 대기업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태계 인식은 생태계의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서로 간에 의지하는 협력 관계. 그게 생태적 인식인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도 생태계 인식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선상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네. 그렇죠? 동반자적 성장을 해야 할 관계로 보는 것이 네. 이제 요즘 제기되어지는 그렇죠? 이제 일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제3지평에 있는 뭐 안철수나 또 정운찬 이런 분들의 기업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던 그 생태계적 관점에서 좀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일단은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 네. 총리 시절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네. 만들어서 어쨌든 대기업으로 인해서 약화되고 있는 중소기업도 이제 체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동반 성장. 그래서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중소기업들 또는 납품 예를 들어서 회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네. 초과 이익 그렇죠? 초과 이익 공유제. 예, 공유제 이런 것들 들고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바르게 가려면은 이런 현상이 야기되니까 땜질식으로 그렇죠? 무마형으로 동반성장 이런 의미로 가면 이건 얕은 접근 방식이고요. 아마 정운찬 총리는 경제학자니까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업은 좁은 의미의 환경, 약육강식의 환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기업이 서로 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상생관계를 가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맥락에서 동반성장을 얘기했다면 네. 그것은 틀린 컨셉 아니고 옳은 컨셉이다. 네. 그렇죠? 다만 동반성장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네. 거기까지는 뭐 정운찬 총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로서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적어도 동반성장이라는 컨셉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철수 원장은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원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철수 연구소의 CEO로서 어쨌든 경제적 활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경제적 안목을 갖고 있더군요. 특히나 이 안철수 생각이라는 이 책의 그 경제관을 들여다보면은 적어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한국의 기업이 그 세계 1위 기업의 기술력을 베끼면서 추적해 들어가는 지금까지는 추격자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이제 한국 경제는 추격자 전략이 아니라 선도자 전략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야 창의성을 갖춘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소송에 휘말리듯이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는 그렇죠? 이제 경제적 질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철수 원장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관련해서 좀 소박하지만은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더군요. 그럼 뭐가 공정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는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자유로움을 해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독점이나 과점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자유롭게 열어주는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의 공정한 시장 경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근데 그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안철수 원장이 깊이 있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제 문제를 보는 사회 민주화와 경제를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원장의 경제 민주화의 약간의 일단을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경제 민주화도 경제 영역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럼 정의가 뭐냐?
그럴 때 이제 안철수 원장은 이 안철수 생각의 114에서 115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둘. 그리고 세 번째로 운이 나쁜 패자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갖춰주는 것 셋.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맥락에서 안철수 원장도 경제를 민주화적 시각에서 소박하지만 네. 바라다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적 관점으로도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관계적으로 그 공정하면서 건강한 틀을 네. 이제 유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업 환경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기업 생태계의 시각으로 이제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중소벤처기업을 경영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네, 그 안철수 원장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쭉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안철수의 생각 66쪽에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어요. 안철수 연구소 하나 더 성장시키는 것보다 네.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여겨져서 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산업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분도 네. 물론 환경이라는 개념도 좁은 의미의 환경과 생태계 개념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환경 개념이 가능은 합니다. 네네. 근데 통상 우리가 좁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산업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네.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라는 네. 말의 의미는 네. 이 산업계의 약자에 해당되는 경제 주체도 숨 쉴 수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좀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여겨지네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결국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해두면은 이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지금 나오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진정성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당 후보도 여당에서도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야당에서도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제3정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다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분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그 일들을 구성할 의지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또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평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이번 2012년 12월 대선에서 정책적으로 핵심이 되는 화두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을 터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것 이외에도 사회복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일과 관련된 남북 문제도 그렇죠? 아주 중요한 현안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전공인 사실은 환경 문제, 예. 녹색 정책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죠. 네. 그러니까 태풍 같은 거 불어닥치고 기상 이변이 야기되는 거 이거 다 환경 문제와 연루되어진 정책적 문제로 그렇죠. 고민해야 될 터이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야가 어쨌든 이구동성으로 언급하는 것이 일단 경제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를 보는 시각이 사실 달라요. 다르고 그런 점에서 또 그 경제민주화도 제3시각에서, 제3정치 시각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보수 우파,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도 경제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 네. 근데 그것의 구체적인 색깔이 무엇이냐를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좀 궁색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보수 여당 내에서도 예를 들자면 재경부 장관 네. 내지는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네. 김종인 경제수석한테 경제민주화가 뭐냐 네. 잘 모르겠다 우리는 네. 이렇게 이제 항변하고 또 보수 언론에서도 네. 경제민주화? 가만히 있자. 경제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윤이 창출되는 방식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자동차로 말하면 엑셀레이터 밟는 격인데 민주화라는 것은 국민 하나하나에게 민주적 주권이 있다라는 평등주의적 가치에 좀 가까운 이건 자동차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격인데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 그럼 엑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겠다는 거야? 이렇게
저 이의를 제기하는 그 매일경제신문의 주필이 어디서 들었는지 본인의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네. 이 사람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컨셉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럴 정도로 제일 정치 세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똥오줌 못 가리고 있다. 다만 국민에게 네. 표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집어던지고서 그 우리 재벌편 아닙니다. 서민편입니다라고 말해야 서민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을 터이니까요.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명료하게 답변하고 있지 못하다. 네. 일종의 좀 진정성이 없는 발언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가짜다. 문의만 있을 뿐이다. 예. 진정성이 없다.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경제민주화 안 이루어집니다. 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과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의지나 능력이 있을까요? 일단 그 보수 우파의 경우 경제민주화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그렇죠? 보장토록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타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침해하지 않는 선상에서 그렇죠? 동일하게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이 좁은 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고 보수 우파가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이런 정도고요.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그거는 그래도 많이 진전된 거라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이제 출자총액 그렇죠? 이제 제한제도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폐지가 됨으로써 재벌 그룹이 급격히 숫자가 늘어가면서 그리고 재벌의 뭐 장남격의 아들은 상속인이니까 이제 주력을 물려주지만 딸이라든가 좀 약간 먼 쪽의 경우에는 작은 건 물려주는데 유산 상속하면 세금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럴 때 기업 내에 내부자 거래를 하는 거죠.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키워주는 거죠. 근데 일감을 몰아줄 때 어지간한 건 다 하다 보니까 요즘은 커피에 빵집 이런 것까지도 일감을 몰아주는 쪽으로 특화시킨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경제까지 피폐화시킨 거죠. 네. 이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그렇죠?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이게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이겠죠. 네. 그러나 그건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뭐로 가자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마지막 귀결점은 경제적 지평을 비교적 평등적 가치에 의거해서 균형감 있게 조절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겠죠. 결국 규제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럴 경우에는 재벌 그룹이나 대기업의 경우 이 약한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차단하는 규제 위주의 네. 정책을 펼치기 쉬운 거죠. 네. 그게 통상은 경제 민주화에 함축된 제2 정치 세력. 다시 말하면 진보좌파의 경제민주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3정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경제민주화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제3정치 특히 네. 한면이와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제3정치는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이고 네. 한면이는 그 인내의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예. 뜻하는 거고요. 예. 이런 관점에서 그 경제민주화로 간다면 경제라는 것은 물질적 살림살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 물질적 살림살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경제적 살림살이가 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 필요한데 문제는 자유주의처럼 승자독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2정치 세력 평등주의 가치처럼 평균적인 향유로 갈 것인지. 네. 근데 제3정치는 각 경제인이 갖고 있는 자율적 특성을 자유롭게 존중을 하되, 네. 그렇죠? 이 경제 구성원이 다른 경제 구성원에 대해서도 미덕을 함양시키는 존중과 배려, 예. 그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한 예. 인해, 박애의 시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네. 듣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고상하죠. 근데 이 고상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위력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의 몬드라곤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몬드라곤. 네네. 그럼 몬드라곤
그룹의 네. 그 이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가 쓴 그 공동선 그러니까 제3정치 콘서트라는 네. 이제 책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간단히 이제 얘기를 드린다면은 몬드라곤은 그 이제 이 경제 그룹인데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처럼 이제 경제 그룹이긴 합니다.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 1인 내지는 한 가족, 삼성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가, 이씨 집안, 뭐 이런 식으로. 또 현대자동차는 그렇죠? 정씨 집안. 뭐 정씨 집안 네. 이렇게 1인 내지는 한 가문이 회사의 소유권, 지배 권한을 갖고 있다. 거기에 반해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이게 협동조합 그룹이거든요. 협동조합이라는 말은 협동조합 조합은 모두가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몬드라곤의 경우에는 8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데 84,000명이 원리적으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소유 구조가 일단 다르다. 굉장히 뭐 완전 민주화의 모델이라고 볼 수, 기업 민주화 구조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네. 그런데 예. 그럼 이런 그룹이 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네, 그 해 아닙니까? 그 해죠. 예. 예, 다른 기업, 스페인 내 다른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나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2008년에 무려 1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네. 이 통계를 보면은 1990년에 네.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23,000개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1990년에는. 90년에. 네네. 근데 이게 계속 늘어가다가 2008년에는 15,000개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면서 2011년 말 기준으로 84,000명이 일하고 있더라. 그렇죠? 이렇게 커간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감원을 하지 않고 어떤 종업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종업원 수가 늘어나는 구조네요. 네. 그래서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는 시절에 네. 몬드라곤 이 협동조합 그룹도 그룹이니까 개별 기업으로는 255개의 사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255개 사업체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나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산됐는데 파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그룹에 의해서 실직 기간 동안 임금의 85%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임금에 일하지 않고 엄청나네요. 실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네. 휴직 상태죠. 휴직 상태네요. 네. 임금의 85%를 네. 받고 재충동 기간을 갖고. 그것도 유급 휴직이네요. 그렇죠. 네. 1년 있다가 그룹의 다른 기업으로 재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고용 불안, 시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 네. 일해왔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협동조합 하면은 주로 소비자 중심으로 된 어떤 조합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종업원 개념이다 보니까 완전히 좀 내용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 그룹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은 거의 없고요. 네. 있어도 본인의 예를 들어서 의사 때문에 비정규직을 유지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동일합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이를 이런 시간에 돌봐야 되고 또 사적으로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자원해서일 뿐이지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대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은 네. 1년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 때도 85%의 임금을 받고 휴직하는 그리고 1년 있다 재첩이 되죠. 그렇죠?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임금이 동일하죠. 네. 그리고 회사 경영할 때도 최고 경영자 CEO하고 말단 직원 임금 격차가 여기서는 9대1을 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5대1을 지향해요. 근데 이 몬드라곤 그룹과 거의 같은 경제 집단인 다른 그룹의 경우 CEO와 말단 직원과의 임금 격차는 300대 1이 넘어요.
우리나라 삼성도 임원과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의 300대 1도 더 뭐 됩니다. 엄청나겠죠. 예. 300대 1이 아니라요. 예. 뭐 한 5000대 1쯤 될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은 9대 1을 네.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참 바람직한 그러니까 구조다. 차이는 두고 네. 따라서 경영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경영자에게 일을 맡긴다. 음. 그리고 이제 일을 맡기 시작한 사람은 섣부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 간에도 역할의 분담에 따른 차이는 있다. 그러나 네. 임금 격차는 많아봤자 9대 1이다. 네. 그렇죠? 300대 1이나 5000대 1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런 기업이 그렇죠? 사실은 그 협동조합 그룹인데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창립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몬드란 그룹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건 스페인에 내란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을 때 네. 이제 이야기가 된 건데 일단 스페인에서 봉건제의 그렇죠? 이 군주제가 진행되다가 이게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잠시 공화국이 들어서는데 군부가 권력을 탐하느라고 전쟁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스페인 내란이 발생한 거죠. 네. 그리고 프랑크 총독의 군부 독재로 넘어가는데 그 기간 중에 신부님입니다.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아리에타 좀 긴 이름의 이 신부님이 그 기독 정신에 의거해서 네.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이제 이 몬드라곤 그룹의 탄생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1940년대에 탄생해 갖고 네. 오늘날 70년 넘게 네. 그렇죠? 그 이 인도주의적 정신에 의해서 건강한 그 제3정치 공동선을 구현할 수 있는 어쨌든 기업으로 커가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가치가 이제 중요한데 네 가지인데 하나는 협동의 가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의 가치, 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책임의 가치, 네. 네 번째로는 혁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기업도. 그래서 혁신의 가치. 네. 근데 이 네 가지의 그렇죠? 근본적으로 숨쉬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 성경적 사랑에 의거해서 네. 기업을 만들어서 그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이 그룹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공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이런 경제적 컨셉을 우리 주변에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가능하려면 공동체주의에 의거한 네. 경제관이 예. 확산되어야 한다. 이건 1, 2, 즉 보수우파나 진보좌파의 경제관과 차별화라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몬드라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자유를 중시하다 보면은 또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고 평등을 중시하다 보면 자유의 가치가 훼손돼서 경쟁력이 중시돼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분배가 더 중요시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돌이 되는데 몬드라곤은 어떤 그 경쟁력과 분배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된 제3정치의 경제관으로서 굉장히 딱 맞는 모델이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이러한 기업 문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양산되는 그런 걸로 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그 제3정치의 관점에서 보는 경제민주화의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구나 다 얘기한다고 똑같은 민주화가 아니고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대한 가치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몬드라곤 이야기를 말미에 좀 다뤄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좀 깊이 있게 좀 더 이렇게 그런 모델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제3정치에 대한 갈망, 안철수 현상에 대한 국민의 열망들이 계속 끌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 이야기 해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덤 여름 지나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 시기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도움의 손길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환절기에는 건강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감기 그렇죠 노출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에 유념하시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렇죠 만드는 정치적인 문제 의식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인사 말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말씀해 주신 우리 한민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